안녕하세요. 2017 가을 카오스 강연 미래과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동아사이언스의 기자 이영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잡지 마감을 하느라고 카오스 강연을 온라인 생중계로 봤는데 올가나나칩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재밌게 들으셨죠? 네, 특히 2부에서 그 패널분들의 굉장히 토론이 치열했다고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사상 유례 없이 따로 모이셔서 토론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그 노력과 정성이 모여서 더 좋은 강연, 더 좋은 토론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런 멋진 패널 토의가 2부에 예고돼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리학자와 뇌과학자가 직접 나오십니다.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과 또 뇌과학자 서울대 김성현 교수님을 모시고 뇌 구조를 알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또 2047년 뇌와 인간 이해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3분 과학이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2부 주제가 화려하니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요. 지난주부터 질의응답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데 굉장히 미래과학스럽죠.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더 편리하다 반응을 많이 주셨어요. sli.d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빈칸에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 번호는 개요 상단에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자는 예쁜 꼬마 선충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꼬마 선충을 20년 넘게 연구하고 계시죠? 네,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세요. 네, 교수님 오늘 꼬마 선충 얘기를 들려주실 건데 보통 실험하면 실험쥐, 실험 원숭이를 생각하거든요. 왜 하필 꼬마 선충인가요? 꼬마 선충은 아마 보신 분도 요새는 좀 계시긴 한데요. 무지무지하게 단순한 동물입니다. 이게 최대 매력이고요.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과학의 아름다움을 찾는 그런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꼬마 선충으로 오늘 어떤 강연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주제는 사실은 되게 큰 주제입니다. 커넥톰, 뇌의 커넥톰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꼬마 선충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준호 교수님의 강연 뇌 커넥텀, 마음을 볼 수 있을까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이준호입니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큰 제목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 커넥톰, 마음을 볼 수 있을까이고요. 근데 글씨는 조금 더 큰 게 예쁜 꼬마 선충으로 보는 마음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꼬마 선충 빼고는 아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꼬마 선충으로 여러분들께 마음을 현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아는 지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분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마루가 이제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미술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물학자라는 이 직업병인지 그 많은 작품 중에 하나만 딱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안에가 사람도 들어있고 근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건 뇌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뇌 보이지 않으실까요? 근데 다행히 그날 이 작품을 만드신 분도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혹시 작품 제목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번뇌였습니다. 제가 반쯤 맞췄습니다. 네. 그 여기서 보시는 작품처럼 사실 작품보다 더 뛰어나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는 것이 뇌
뇌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면 번뇌가 되겠지만 아름다운 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신경세포가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신경세포 그냥 뇌 속에 차근차근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에 나왔던 커넥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게놈, 지놈이라는 표현이 있죠. 유전자들의 총합을 지놈이라고 부릅니다. 단백질들의 총합을 프로티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즘에 신경세포들의 총합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신경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결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의 총합이라는 의미로 커넥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넥톰이 뇌의 거의 모든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뇌를 좀 다르게 바라보면 이런 아름다운 이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 좀 더 단순화시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뭐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솔직히 잘 모르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런 모양의 뇌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정말 아주 표면적인, 정말 단순한 부분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물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가장 단순한 기본 유닛, 기본 단위가 있듯이 뇌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의 뉴런, 하나하나의 신경세포들이 기본 단위로 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세포들이 조금 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 신경세포의 연결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쪽이 뇌과학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강연을 그 커넥톰, 마음, 그다음에 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한테 강의를 하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꼬마선충을 지난 1990년부터 꼬마선충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은 거의 꼬마선충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게다가 꼬마선충은 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뇌보다 훨씬 단순한, 뇌라고 부를 수 없는 신경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신경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신경작용만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냥 과감히 이번 강연 1시간짜리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커넥톰,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이 완성되어 있는 유일한 동물이 꼬마선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커넥톰으로부터 출발하는 뇌의 이해이기 때문에 꼬마선충을 그나마 그래도 한 20여 년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크게 3가지 정도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큰 스케일로부터 시작해서 꿈을 또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큰 스케일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뇌의 가장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신경세포, 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쳐다보거나 만질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바꿔볼 수 있느냐, 그걸 신경세포의 수준을 확대해서 동물 전체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소소한 도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넘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오늘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미지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부분의 맨 마지막에 제가 오늘 와주신 우리 그 청중 분들께도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꿈을 또는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분은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분입니다. 제임스 왓슨과 더불어서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예를 들면 두 개를 꼽아라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DNA의 이중 나선 구조라고들 뭐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프란시스 크릭이 노벨상을 받으시고 나서 2004년 노벨상 받으신 거는 60년대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04년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이분이 계속 관심을 가졌던 생물학적 질문은 사실은 DNA도 아니고 DNA를 넘어서 뭐 RNA, 단백질 이런 쪽이 아니라 의식이었습니다. consciousness.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을 한다. 그러니까 무의식, 의식 이런 거죠. 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지를 이해하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 질문을 하고 싶으셨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으셨고 결국 다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이분이 그 연구를 평생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논문도 내시고 책도 쓰셨는데 그 중에 책 하나의 제목이 The Astonishing Hypothesis라고 해서 놀라운 가설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프란시스 크릭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놀라운 가설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 자신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기억이나 또는 야망 아니면은 뭐 인격, 자유의지 등등.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관심이 있었던 게 컨셔니스였죠. 의식이죠. 그것들을 풀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살펴보면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신경세포와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포함한 분자들의 복잡한 연합의 결과이다. 근데 가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 문장을 읽으면 이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가설이라는 것은 뭐냐?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럴듯한 명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너무너무 복잡하니까요, 뇌가. 그래서 이분의 놀라운 가설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뇌의 기능을 잘 알면 이분의 가설이 증명될까?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알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잡한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잘 보기 위해서는 뭐 망원경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현명이 되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빠른 분자를 보려면 또 다른 기구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이신 시드니 브레너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과학에서의 진전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발견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존한다.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분이 주장하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아마 그 순서대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술이 없으면 새로운 발견도 없고 새로운 발견이 없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지금 현대 과학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과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3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원대한 목표를 가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브레인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게 아마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이니셔티브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인은 말 그대로 그냥 뇌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 대문자로 쓰고 있는 이유는 각자가 큰 단어 하나하나의 첫 글자를 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뜻을 풀어볼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있는 N자입니다. 그 N자는 뉴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진전을 통해서 뇌의 비밀을 풀겠다라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뒤집어 보면 기술이 없어서 우리는 아직도 뇌를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이니까 이제 불과 4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무지하게 많지만 그 기술들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기존에 없었던 멋진 기술들이 우리한테 가용합니다. 한 예만 여기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머리 아프다 하면 MRI 찍자 뭐 그러죠. 허리 아프다 하면 MRI 찍자 하죠. 그 MRI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은 그 만화 주인공 심슨이고 두 가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MRI이고 오른쪽은 거의 비슷한데 fMRI라고 써 있습니다. 저 F는 functional에서 줄인 F이고요.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RI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공명 영상 기법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두고 여러분들 MRI 찍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큰 통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기장이 걸립니다. 거기에 고주파 전자기파를 줘서 물에 있는 수소 원자의 양성자들의 반응을 좀 다르게 측정을 해내서 그걸 공간에다가 뿌려서 그림을 다시 그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들이 사실 그 작업을 하는 거고요. 전기적인 신호를 그림으로 그려내면 그게 왼쪽의 그림을 그리면 뇌의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해상도가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약 한 1mm 정도의 해상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fMRI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똑같은 기계에 들어가되 약간 다른 변수들을 보는 겁니다. 혈액 속에서 산소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 분자에 있던 그 양성자의 행동을 약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전기적인 신호로 찾아내서 시간에 따라서 기록을 하면 시간적인 해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뇌의 어느 부위에서 높아지고 떨어지는 걸 기록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MRI의 경우는 뇌의 구조를 보시는 거고요. 오른쪽의 fMRI는 뇌의 기능을 보시는 그런 기술입니다.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왼쪽은 조금 자세한 그러니까 해상도가 비교적 괜찮죠. 안이 잘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mm 정도 됩니다. 볼 수 있는 한계가요. 근데 fMRI는 시간에 따라서 볼 수는 있는데 약 뭐 3mm 정도니까 조금 더 흐릿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뇌의 기능을 연구할 때는 주로 이 fMRI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주제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실험의 대상자의 사람을 MRI 기계에 넣고 뇌에 이제 그 영상을 재는 겁니다. 잴 때 예를 들면 저는 떠오르는 게 보통 이제 꼬마 선충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한데요. 꼬마 선충을 보여주면 꼬마 선충을 봤다고 하는 신호가 뇌에서 어딘가가 이 산소가 흐르겠죠. 그 신호를 잡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초파리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 또 다른 신경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사물들이나 아니면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한 다음에 뇌의 작용들을 MRI의 신호가 어떤 모양인지를 하나씩 다 기록을 합니다. 그걸 쭉 리스트를 만들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썼던 영한 사전 같은 MRI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어떤 사람의 MRI 신호만 보고서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를 거꾸로 유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정말 사전이 좋아야겠죠. 모든 MRI에 해당하는 신호에 해당하는 어휘 사전을 백과사전처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아마 저도 유튜브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장면은 실제로 피험자가 실험을 당하는 사람이 쳐다보는 그 비디오 클립이고요. 오른쪽은 그 사람의 MRI 영상 신호를 받아서 그러니까 재구성한 겁니다.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를 추측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왼쪽을 이분은 이 피험자를 바라보고 있고요. 오른쪽은 그 신경 작용을 보고서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다는 걸 추측하는 겁니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 봤죠? 글씨 써 있는 게 글씨처럼 보이고 검은 점은 검은 점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사람처럼 보이죠? 코끼리는 학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도 뭔가 날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비행기 뭔가 나는 것 같긴 한데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오른쪽의 영상에서 보시는 정도가 이분이 실제로 화면을 보고서 떠올린 그 다음에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이 높아진 그 자리를 지도를 그려낸 것입니다. 아직은 미흡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 왔다면 출발이 절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훅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어쩌면 그리 오래지 않아서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일대에 계신 그 천명호 교수님 영문 이름으로는 마빈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 학부대학 지금 학장님으로 하고 계신데 심리학 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비슷한 일을 조금 더 그 개선을 해서 위쪽에 보시는 그 사진들이 보여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5개의 사진이 피험자가 실제로 머릿속에 떠올린 걸 찍어낸 겁니다. 아까 앞에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주장하기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 좋은 MRI 어휘사전, 백과사전을 가지면 어차피 꿈도 생각하는 거의 연속성이라고 본다면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비디오 클립을 가져오진 않았고요. 여러분들께 숙제로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오늘은 네이버 실시간 방송이니까 네이버에서 드림 이미징이라고 키워드를 치시면 아니면 뭐 꿈을 영상화 이런 키워드를 핵심 단어를 치시면 동영상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에서 한 연구이고요. 실제로 잠을 자는 사람의 MRI 영상을 신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휘 사전을 돌려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꿈이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깨어났을 때 자기가 뭘 꿨는지 잘 몰라서 맞춰보기가 힘들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일본어 단어들도 막 왔다 갔다 지나가는 게 타닥타닥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여튼 복잡한 영상들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찍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보기에 그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읽을 수 있나? 꿈을 읽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 정도지만 머지않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MRI 기법을 통해서 뇌의 기능을 쳐다보고 무언가를 쳐다본다든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이 기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이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으면 아까 브레인 이니셔티브 이런 거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그 한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mm 정도의 해상도만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1mm 정도면요,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신경세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신경세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면 답할 수가 없습니다. 해상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하나하나씩 만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합쳐서 동물 전체는 볼 수 없을까? 이런 게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정도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광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옵토지네틱스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크게 글씨가 써져 있는 게 Nature Methods 이렇게 돼 있죠. 네이처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술지가 있는데 그거의 자매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매년 올해 인물 하듯이 이 학술지에서도 올해 가장 멋있었던 기술 이런 걸 합니다. 선정을 합니다. 그때 2010년인가요? 이 광유전학이 말하자면 올해의 스타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전학이라고 하면 유전자를 어떻게 해서 기능을 뭔가 살펴본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거기에 광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한 번만 더 보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큰 거는 세포이고요. 거기에 사다리 모양들이 지나가는 게 DNA죠. 그 새로운 유전자를 좀 넣어준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 신경세포들은 빛에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보통은 아니죠. 보통은 전기 신호나 화학적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 신경세포들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좀 바꿔서 뭔가를 좀 바꾼 다음에 빛에 의해서 신경세포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는 이쁘게 생긴 생쥐의 머리 위에 뭔가 꽂혀 있죠. 그러니까 빛을, 그러니까 뇌가 이제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뇌를 살짝 연 다음에 이제 광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특정한 신경세포 하나에 자극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극이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쳐다봤을 때 오는 자극이 아니라, 또는 무슨 냄새를 맡았을 때의 자극이 아니라 우리가 임의로 주는 거죠. 근데 그걸 빛을 통해서 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아주 단순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막 동그라미들이 쭉 연결된 게 세포막입니다. 저걸 신경세포의 세포막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거기에 꽂혀 있는 큰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온 통로입니다. 근데 이 이온 통로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에 빛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파장에 빛을 쬐어주면 이 단백질의 모양이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면서 열려요. 그러면 세포 안과 밖이 말하자면 통로가 생깁니다. 거기에 이온들이 좀 들어가게 되고 신경세포가 꼭 자극을 받은 것처럼 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다가 빛을 쬐어주면서 신경세포의 활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 신경세포 수준에서 그 신경세포의 활성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광유전학이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신경세포들의 자극을 주거나 다양한 신경세포들의 자극을 없애거나 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고서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1mm의 해상도가 아니라 신경세포 단위로부터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원을 이 머릿속에 넣고 싶은데
투명하지 않아서 열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뇌 속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해도 금방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세포막이라는 게 있죠. 그게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께가 많다 보면 우리가 현미경에 이런 뇌를 넣고 봐도 속이 들여다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조그만 뇌가 하나 있고 아래쪽에 저 뇌 때문에 글씨가 가려져서 보이지를 않죠. 저 뇌의 조직에 일정한 화학 물질을 치환을 해줌으로써 투명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제로 여기에 뇌가 있습니다. 근데 투명해져서 밑에 있는 글씨가 보이는 상태죠.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이 이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거의 꿈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여기 굳이 제가 논문 저자들도 다 썼고 논문 제목도 써놨습니다. 여기에 왜 써놨냐면 거기 세 번째 저자가 오늘 패널로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명한 뇌를 가질 수 있으면 이제 뇌 속을 자르지 않고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 단위에서. 그래서 아주 멋진 이런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세포 하나하나를 조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MRI에서 볼 수 있던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작은 세포 단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